지난 겨울 해묵은 살들이 새해까지 따라왔습니다. 여전히 올해의 목표는 다이어트죠. 그런데 먹는 데는 1분, 빼는 데는 1년. 잘 알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뱃살은 자꾸 우리의 노력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왜 다이어트에 실패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의 다이어트를 찾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급사의 원인이 됩니다. 그 비만이 급사의 원인에 제일 빨리 일으키는 건 뭐냐면 수면 무호흡증. 자다가 그르릉그릉 하다가 또 멈추죠. 또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게 비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이 찌면 건강이 덩달아 나빠집니다. 당뇨와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비만은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장암, 그다음에 신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 늘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유방암.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3명 중 1명, 성인 여성 5명 중 1명이 비만인 현실. 살이 쏙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 과연 가능할까요? 잘 먹으면서 건강하게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알아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바뀌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과다한 포도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해서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촉진합니다. 피부 아래쪽과 근육 사이에 쌓인 지방을 피하지방이라 부릅니다. 반면 내장지방은 내장과 장기 사이에 쌓이는데 지방이 분해되면서 염증을 일으켜 성인병을 불러옵니다. 또한 지방은 장기에 직접 쌓이기도 하는데 특히 심장 관상동맥벽에 지방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나타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나 췌장, 근육 등의 지방이 쌓이면 고혈압과 당뇨 등의 질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만은 여러 대사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허리둘레 하나만 재셔도 돼. 허리둘레 재서 남자 90cm, 여자 85cm가 넘으면은 몸에 체지방, 또 나쁜 내장 지방이 많구나. 또 간에도 지방간이 아니 근육에도 지방이 끼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하시면 됩니다. 남자 36인치, 여자 34인치예요.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 즉 BMI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BMI 지수에 따라 저체중에서부터 고도 비만까지 5단계로 나눠집니다. 계산하는 게 어렵다 하면 검색창에서 비만도 계산기를 치고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넣어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포도당을 연소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내장 지방이 많으면 중성 지방은 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줄어 고지혈증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른 비만으로 곧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기초대사량과 관련된 근육은 조금밖에 없고 지방은 몸 안에 많은 분이 계세요. 근데 피하 지방으로도 쌓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많은 양을 쌓을 수 있는 게 내장 쪽이거든요. 마른 비만은 중요한 근육량은 요만큼밖에 안 되고 그 팔다리에 가늘죠. 그다음 배만 볼록 나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올챙이형 비만이라고 해서 전형적인 마른 비만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마른 비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뇨병과 연관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인슐린이 작용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잖아요. 근데 근육량이 없으면은 혈액을 떠다니는 당을 쓸 수 있는 근육이 적으면은 당이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죠. 근육량이 없고 체지방만 많은 사람들. 근육량이 없으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고 그다음에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넘어갈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만 따지면은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또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같은 몸무게라도 나이가 드신 분, 또 젊은 사람 비교하면 몸무게는 똑같을지 몰라도 근육량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같은 몸무게의 근육량이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지방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비만한 사람은 주 5회 이상 술을 마시는 사람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더 높았고 당뇨병은 보통 사람의 2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술은 비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30%는 위 점막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소화됩니다. 이때 흡수된 지방은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보내진 후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돼 우리 몸의 에너지로 쓰입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지방분해 효소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때문에 혈중에 떠돌아다니는 중성지방이 많아지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만들진 않지만 지방 분해 능력을 떨어뜨려 내장과 혈액에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만큼 살을 찌게 했던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습니다. 달콤한 잠과 그렇지 못한 잠은 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몸은 깊은 잠에 빠지면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생성합니다. 반면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 지방 소모가 줄어듭니다. 또한 위와 지방세포에서 신호를 보내는 식욕 조절 물질들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체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뇌를 편하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음식이 많구나 하고 편하게 느껴서 더 음식을 안 찾게 돼 있어요. 수면 시간이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이 신호 전달, 식욕을 조절하는 이런 신호 전달 물질들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주시면은 살 빼기에 최적의 수면 시간이에요. 근데 6시간 이후나 9시간 이상을 주무시면은 오히려 살이 쪄요. 적정한 7시간에서 8시간 내에 아주 잘 자주시면은 아주 살 빼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떨어지죠. 성장 호르몬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대사 상태의 변화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고 내장 지방이 쌓이는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 이후에 있는 남성들은 보면은 배가 볼록 나와 있고 운동량이 적으니까 팔, 다리가 가늘어지고 간이나 이런 데 지방이 잔뜩 차여 있는 형태의 비만 형태가 많이 생기죠. 흔히 사과형 비만이라 부르는 상체형 비만은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고 중년 남성이 많습니다. 반면 서양 배형의 아랫배 비만은 여성에게 많습니다. 중년 남자들은 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 사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복부 비만이구나, 윗배가 많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젊었을 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큽니다. 그 영향이 뭐냐면은 아랫배나 허벅지, 엉덩이에 지방이 쌓이게 해요. 그게 서양 배형 그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여성들은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에 이 많은 지방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 지방은 좀 활성이 덜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좀 늦게 빠져요. 특히 여성들은 열심히 운동을 해도 아랫배가 안 빠진다 고민하고 좌절하는데
이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를 제일 빨리 저장하고 빨리 끄집어낼 수 있는 데가 내장 쪽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지는 건 내장 지방이 빠져요. 그다음에 피하 지방도 빠지는 순서가 있는데 피하 지방도 윗배 쪽에 있는 피하 지방이 빨리 빠지고요. 골반이나 엉덩이 아랫배에 있는 지방은 제일 늦게 빠집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젊은 여성들은 다이어트 하면서 여기가 왜 안 빠지지 하고 이쪽만 쳐다보시는데 사실 이쪽을 쳐다보실 게 아니라 아랫배, 그다음에 골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이 늦게 빠져요. 기다려야죠. 어떤 분은 지방 흡입이 이렇게 하시는데 지방 흡입이 빼낼 수 있는 지방량은 많지 않아요. 천천히 빠지는 살은 있어도 안 빠지는 살은 없다. 다만 늦게 빠질 뿐입니다. 조바심을 갖지 말고 꾸준히 다이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의 유혹. 나는 어느 정도 의존적일까요? 밥을 먹고 난 후에도 달달한 음식을 찾게 되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은 탄수화물 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단 음식을 먹어야 기운이 생긴다거나 탄수화물을 먹지 못해서 짜증이 나고 초조해진다면 한 번쯤은 탄수화물 의존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주 이상만 꾸준히 노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섭취를 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 탄수화물을 전체 식사량의 40에서 60% 또는 50% 내외로 먹을 경우 사망률이 가장 낮았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거나 많이 먹었을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탄수화물이 또 너무 없으면 뇌 기능 장애, 그다음에 혈관 기능 장애 등등 여러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의 탄수화물은 드시는 게 좋고요. 혈당을 순간적으로 높여서 인슐린을 분비하게끔 하는 그런 탄수화물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드시길 권해드리고 싶고요. 다이어트에 사용되는 약물은 크게 식욕 억제제와 지방 흡수 억제제로 나뉩니다. 식욕 억제제는 먹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뇌 안에 있는 식욕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식욕 억제제 중 일부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방 흡수 억제제는 지방의 흡수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라는 효소를 억제해 지방 분해를 막고 장기로 흡수되는 지방을 차단하는 겁니다. 어떤 약물이든 전문의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똑같은 인슐린 양으로 더 많은 혈당을 소비합니다.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혈액 속 포도당이 더 많이 사용되면서 혈당을 떨어뜨려줍니다. 또한 근육이 많을수록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지고 지방을 잘 연소시켜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체질량 지수가 이제 35 이상인 환자, 그리고 30 이상이면서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런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환자들. 그러니까 대사질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사질환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은 급여가 되고, 또 체질량 지수가 27.5에서 30까지. 근데 이제 당뇨 환자 중에 잘 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는 수술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환자에 이제 수술이 적응증이 된다라고 해서 모두 바로 수술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환자 수술 전 평가를 합니다. 근데 환자가 이제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 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수면무호흡 이런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 외과 의사 하나가 그 질환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환별로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학제 진료를 해서 그 환자를 충분히 평가를 하고 수술에 적응증이 된다 또는 수술에 적응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포기하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체중은 반드시 아는 만큼 빠집니다. 첫째, 먹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자기 몸에 맞는 영양소를 적절히 섭취하십시오. 골고루 섭취해야 됩니다. 둘째, 운동을 스트레스화 시키지 말고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한 7, 8시간 정도 푹 주무실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무엇보다도 비만 아니면 살 빼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화 되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탈출해야만 제대로 된 다이어트가 되고 또 다이어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성공적인 다이어트가 이루어집니다.